반갑습니다. 이호석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공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은행에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회사에 갔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교부악사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 갔다가요. 그다음에 SK증권에 있는 증권회사에 갔다가 그다음에 업라이즈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갔다가 급기야 이제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창업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은행 그러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은행보다는 이제 운용사, 증권사 점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같이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가만히 못 있고 이상하게 위험한 짓만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장인 어른 덕분인지 와이프 이해 덕분인지 지금까지는 아직 계속 위험한 짓을 하고 점점 그 사업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됐는데 다행히 좀 잘 직원들과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그리고 성과급도 좀 주면서 올해를 좀 기대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호석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내밀고 필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호석이라고 조회하면 그분이 먼저 나오십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조회하면 제가 먼저 나오죠. 아마 조만간 네이버에 이호석을 조회해도 제가 먼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유튜브를 지금 여셔가지고 이따가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여셔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구독 눌러주고 계신 분 있네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7만 6,550명인데 여기 계신 분이 한 30명 되니까 580명 되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네. 누르고 계신가요? 네. 구독하셨는데. 구독 눌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회사 비전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한 명이라도 경제적 파산에서 멀어지게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경제적 파산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써가지고 점점 줄어서 죽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제적 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산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우리나라 국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순금융 자산이에요.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대외 순금융 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한테 받을 돈이 많아, 줄 돈이 많아, 이 개념이에요. 받을 돈이 많으면 자산이 있는 거고 줄 돈이 많으면 부채가 많은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1997년에 IMF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줄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IMF한테 돈 꿔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2007년에 줄 돈이 2천억 달러 있었습니다. 2천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저는 2천억 달러. 2천억이 아니고 2천억 달러.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나라 GDP의 10분의 1 정도 규모예요. 우리나라 GDP의 10분의 1 정도 규모가 줄 돈이었어요. 언제요? 2007년에.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2015년이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은 받을 돈이 줄 돈보다 1조 달러가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금융 순자산 대외에서 받을 돈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10% 늘잖아요. 그러면 0.1조 달러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입니다. 150조 원이면 어떤 숫자냐면요. 작년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상장 회사들의 벌어들인 순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하는 그 투자 실력이 늘어난다면 금융자산, 즉 다시 말하면 받을 돈이 많은 상황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해외에서 받을 돈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 주제고요. 한 10분씩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이제 그 계신 분들을 이렇게 딱 뵙고 표정을 보고 이제 뭔가 한 가지 정할 게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너무 놀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6시에 일어나가지고 2~3시간 동안 전 세계에 나오는 외신을 매일 본 지 15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어제 왜 미국 주식이 빠졌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XAI랑 X를 합병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지금 있는 세상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경우 여러분이 굉장히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래 나는 그래도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순한 맛으로 해줘라. 아니면 중간 맛, 아니면 매운맛. 나는 그래도 끝까지 다 알고 싶다. 그럼 매운맛으로도 제가 해드릴 수 있고 그냥 순한 맛으로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그냥 순한 맛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없으시나요? 역시 네.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그럼 매운맛으로. 네. 네. 진짜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쓴맛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쓴맛이요? 쓴맛. 쓴맛, 매운맛 좋은데 뭐 어쨌든 뭐 이왕 왔으니까 그러면 매운맛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었던 세상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권력 이동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력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저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2월달에 프랑스 여행을 가족들이랑 갔다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뭐죠? 당시의 왕과 귀족으로부터 부르주아 계급과 시민 계급이 권력을 쟁취한 걸 말하죠. 그래서 루이 16세가 형두대,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권력이 이동된 거예요. 기존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권력이 시민들한테 뺏긴 거죠. 그게 이제 권력 이동 그리고 혁명의 본질입니다. 혁명이라고 얘기하면은 권력이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AI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권력은요 테크 회사의 대표로 테크 회사로 이동됐어요. 이동되고 있고 앞으로 더 이동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취임식 하는데 행사장 앞에 맨 앞줄에 누가 앉았냐면 이 사람들이 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의 대표들이 맨 앞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누가 앉았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이 앉았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라는 거예요. 야, 미국은 테크 회사들한테 권력이 이동됐다. 상당 부분, 물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의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입니다.
자, 미국의 그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주식이 오르는 건 좋은데 얼마나 올랐는지가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 이 세 개의 줄이 같이 모여 있었던 구간이 있는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쯤입니다. 그때는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 세 개의 지역의 주식시장의 크기가 비슷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올랐고요. 아시아, 유럽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미국은 60조 달러가 되고요. 아시아랑 유럽은 15조 달러도 안 돼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왜 미국만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러면 뭐 되게 복잡한 얘기 안 하고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이 핸드폰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생각해 보세요. 2008년에는 이게 있었나요? 이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은행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은행 가야 되죠. 내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다 거기 가서 했죠. 옷을 살라고 해도 갔었고 뭘 하려고 해도 다 갔어요. 밥을 시켜 먹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고 나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모든 경제 활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판을 깔아준 회사들이 뭘 받았냐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무려 30%씩이나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이 달러로 환산하면 0.2조 달러입니다. 0.2조 달러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이 그거 경제활동 할 때마다 세금 좀 내라고 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0.2조 달러. 그리고 2008년 당시에 빅테크들이 벌어들인 매출이 딱 0.2조 달러였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빅테크들이 벌어들인 매출은 2조 달러입니다. 정확하게 10배가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의 형태로 혹은 수수료의 형태로 받아들인 돈이 2조 달러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2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GDP보다 더 커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테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별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권력 이동된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때는 1조 달러인데 이때는 지금 18조 달러다 이거. 17조 달러가 들었어요. 17조 달러. 그럼 17조 달러는 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17조 달러는 그냥 중국의 GDP예요. 중국만한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빅테크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들고 빅테크한테 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돈 번 거예요. 그래서 테크 회사도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의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제 안 빌려준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만드니까 사왔어. 그 중국 사람들이 달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미국 국채를 샀어요. 미국 국채를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야, 달러를. 근데 이 달러를 왜 미국한테 다시 빌려준 거였지? 내가 현타가 와가지고 그 뒤로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큰일 난 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숫자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시냐면요. 이 숫자를 보시면 이해됩니다. 요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은 미국 정부가 내는 이자예요. 이자.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얼마가 하냐면 지금 1.2조 달러를 내야 돼요. 1년에 1.2조 달러.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기가 막히냐?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국방비보다도 더 커요. 국방비가 1조 달러거든. 이자 내느라고 1.2조 달러 쓴다고요. 근데 앞으로 더 늘게 생겼어요. 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저는 지금 미국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취직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계속 돈을 써가지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빚더미가 계속 쌓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어요. 아니, 야,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데? 맞아요. 생각보다 맵나요? 어때요? 맵나요? 실제입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생각보다 미국이 뭐 센 거 알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요즘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 데리고 지금 백악관에 그냥 눌러 살아요. 그래서 정부 장관 회의 다 들어가요. 도지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정부를 효율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테크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전부 데려가고 월급 한 번 안 주고 1년에 120, 아니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 갈아엎고 있어요. 미국 정부 싹 뜯어고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싱크대 들고 가는 거 보이시죠? 미국 정부 백악관 들고 가서 싱크대를 들고 와서 싹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 들어가는 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2조 달러씩 적자 나는데 이거 1조 달러로 빨리 줄이지 않으면 미국에 대해서 누가 돈 빌려주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테크로 권력이 이동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테크로 이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죠. 기술공화국, 기술이 최고다, 테크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 대충 뭐 이게 그렇구나.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과거에는 그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압도적인 1등이었냐면 이제 국제 정치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랑 동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 정부가 와 옛날만큼 그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트럼프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얘네들 봐라 이런 느낌일 겁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제가 받은 지도 지금 딱 2달밖에 안 됐어요. 2~3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미래에셋증권의 박현주 회장님, 이분은 지금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친구들, 젊은 애들, 걔네들 지금 매주 10명씩 뽑아가지고 중국으로 좀 보내고 있어요. 가서 봐라 좀. 야, 그 여기 앉아가지고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가서 봐. 보고 오면 달라져.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해를 되게 오랜만에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갔는데 갔다 와서 느낌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상해가 아닌 것 같아. 싱가포르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뭔데? 말씀드릴게요. AI와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제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중국에서 3년 전에 만들어진 로봇 스타트업이 만든 로봇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중국에서 3년 된 회사가 만든 로봇이에요.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네. 좀 더 이렇게 가볼게요. 산악에서도 막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거 거짓말 같잖아요. 거짓말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뒤에서 이제 뭘 싣고 다니고요. 마지막에 사람이 탑니다.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 지금 몇 달 전이죠? 이거는 3개월 전에 이 영상이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며칠 전에 나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장난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중국은 내가 알기로 전 세계 공장이 이제 아니라던데 신문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유일한 제조업 경쟁 강국이에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 그냥 정말 진짜 압도적이에요. 너무 좌절스러워요.
제가 작년에 현대차 임원분들이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중국 갔다 오시고 나서 너무 좌절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자율주행 같은 거 개발하는 거 그냥 멈추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못 따라간다고. 이미 끝났구나. 난 자율주행은 뭐 테슬라는 그렇던데 중국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현대차가 포기했어요. 현대차만 그런가요? 포스코, 롯데케미칼, LG화학 모든 회사들이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앞에 정말 처절하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과거에 일본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한 10개 나라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보면 딱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공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하나가 우리 창원 공장을 9개 붙여놓은 것들을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창원이 한 100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보세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고속철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왼쪽. 근데 오른쪽 보세요.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원 9개짜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도록 완벽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이상할 거예요. 아마. 테무를 하면 이게 말이 돼? 가격이 너무 싼데? 너무 싼 게 어떻게 계속 팔지? 창고 대방출이면 이거 끝나야 되잖아요. 계속 팔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거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는 뭐냐면은 지금 독일과 일본이 과거에 이제 자동차 강국이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제일 많았을 때 500만 대를 수출했어요. 근데 작년에 중국이 650만 대 수출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중국은 수출하기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올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중국 자동차들이 들어올 텐데 딱 이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어떻게 타? 다 그렇죠. 근데 너무 싸요. 너무 싸요.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가성비가 그냥 차이가 너무 많아요. 딱 단적으로 얘기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중국에서 팔 때는 4천만 원을 파는데 홍콩에서 팔 때는 6천만 원을 팔아요. 왜? 중국이 경쟁이 더 심해서. 근데 6천만 원에 팔아도 팔려요. 왜냐면 그 정도의 급에 나오는 뭐 BMW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8천만 원 막 1억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자동차를 6천만 원에 파니까 잘 팔려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작년에 기사 찾아보시면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우리나라에 중국 차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아마 사람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중국 차를 어떻게 다? 솔직히 너무 싸네. 야, 근데 이거 2천만 원인데 이 정도 그랜저급이 막 2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 고민될 겁니다. 딥시크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쟤는 중국 편이야?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꼭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저도 뭐 자유롭게 살고 뭐 이런 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따라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딥시크 이후로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권력 이동이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을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테크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도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진짜 장난 아닌데, 로봇도 장난 아닌데 이제 AI가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빅테크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지? 이것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모바일 혁명이거든요. 모바일 혁명. 그러면 AI 혁명은 이것보다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어쩌면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국가를 넘어서는 무엇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제는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사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놀라운 일인데 이게 얼마 전에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성당에서 성직자 AI 예수가 나왔어요. 좀 이게 무슨 얘기?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AI로 로봇 그 예수 역할을 하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AI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중에 3분의 1이 뭔가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에서 로봇 승려죠. 휴머노이드 승려가 나와요. 휴머노이드 성직자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요게 이제 지브리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누구나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요거 좀 예쁘게 그림 그려줘 그러면 이거 바로 그려줘요. 그려줘 그러면 바로 그려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바로 바꿔줘요. 집에 이건 유재석이네요. 뭐 덱스랑 조세호네요. 이런 느낌이 나게 그려달라면 바로 그려줘요. 그러니까 AI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심지어 성직자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AI가 대단한 건가? 인간이 대단한 건가? AI를 만든 인간이 대단한 건가? AI가 대단한 건가? AI가 인간을 이기는 건가? 아니면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도 발전해서 AI가 절대 인간을 못 이기는 건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오히려 인간은 더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나랑 너무 똑같거든.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야. 점점. 아니 아까 돌아다녔던 개 로봇 이런 거는 나랑 다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협적이지 않아. 근데 그게 휴머노이드가 돼서 여기 막 걸어다녀요. 실제로 중국에 걸어다니는 로봇 많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춤도 춰요. 근데 걔가 말도 해요. 내 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공감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인간은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사랑하게 되진 않을까? 아니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하고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를 이해 못하는데 얘는 나를 이해해줘 그러면 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잠깐만 근데 얘는 인간은 아니잖아. 그러면 인간이 나는 얘랑 뭐가 다른 거지? 내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은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장점, 절대 특징,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이거 놓치면은 로봇하고 똑같아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오르세 미술관에 갔더니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어떤 고민에서 나왔냐면요. 그 고민을 얘기하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선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상파 화가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때 사진기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 회장님 똑바로 앉아 계세요.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기만 하면 박수 쳐줬어요. 돈 많이 줬고. 그 전까지는 화가가 해야 되는 일은 재현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재현하기만 하면은 됐다는 거죠. 근데 사진기가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당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기계가 다 해버립니다.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지? 그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뭐 고우가 자살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거였는데 제가 다 해버렸잖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I가 그린 그림 보세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니 나 어떡하지? 나 평생 공부해가지고 평생 이 기술 만들었는데 쟤는 2초 만에 해버려. 나 어떻게 하지?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인상파화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들은 그 전에 이 세상을 그냥 재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것으로 바꾼 거잖아요. 세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로 표현하는 것으로. 왜? 사진기가 나왔으니까 인간은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AI가 나왔으니까 AI가 나왔으니까 네가 다 해. AI가 나왔으니까 네가 짱이야. 이게 아니고 인간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AI가 나왔지만 아니야. 얘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거야. 나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을 거를 고민하게 될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인데 노는 것과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딸이랑 3년 전인가요? 빵을 만드는 봉사활동에 갔다 오면서 저희 딸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거 얼마야?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봉사활동에서 돈 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한 거야. 근데 우리 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너무 재밌어서 나는 돈을 냈어도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활동을 해서 사실 뭐 돈을 받거나 주고받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는 돈을 냈어도 이거 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어떤 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놀이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AI 때문에 일이 없어질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일은 뭐고 놀이는 뭐죠? 워터파크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키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건 중노동입니다. 힘들어 죽어요. 이거 워터파크 가서 놀고 오면 넉다운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행동했는데 왜 돈을 받지 않고 내죠?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내가 내는 돈보다 크면 놀이고요.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내가 받는 돈보다 작으면 그건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뭐 10만 원 받았어.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10이야. 그럼 이건 일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왜 일한다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내 만족감에 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없어. 근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과 놀이의 구분이 매우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인간보다 AI가 로봇이 훨씬 더 잘할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로봇이나 AI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그냥 안 좋다고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감과 보상의 차이라니까요. 그냥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요. 일일 수도 있고 놀이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1등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은 6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자기가 만족감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월급을 안 받거든 아예 그 사람. 그럼 월급을 아예 안 받아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인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회사 만들고 나서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밤에 잠 안 자.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고민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수록 인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희 뭐 딸에게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인간성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성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어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항상 똑같은 후드티를 입고 출연을 하는데, 그 후드티에 여기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보면 제대로 번역이 안 돼요. 진실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완벽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게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왜 좋아하고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어원은 인티저에서 나와요. 인티저. 인티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네, 1.0이라는 얘기죠. 1.0. 정수 말고 뭐도 있죠? 소수도 있죠. 네. 수학 깊이 안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0.9는 소수입니다.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앞에는 이런 수식어는 붙일 수가 없어요. 파셜리라는 수식어는 붙일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인테그리티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완벽하면 완벽한 거고 적당히 완벽한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단어를 너 가슴에 새기고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뭐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0.9는요 소수예요. 근데 0.99도 소수죠. 그런데 0.999도 소수예요. 그런데 0.9999999 해서 무한대로 가면 그거는 1.0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0.9가 무한히 간다. 이거는 정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올해 어쨌든 인테그리티를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0.9예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0.9 하나를 더 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리티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끝까지 할 애구나 라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저는 AI가 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면, 인간적이지가 않으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AI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는 어떤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끝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다짐, 의지,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I 주제를 가지고 사실 좀 폭넓게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미국이 만만치 않은데, 근데 중국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AI 시대가 될수록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비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AI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오늘 또 우리 명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강사님. 네.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 문화의 시문학 문학 계통의 이제 모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부터 지금 시작해서 자꾸 그 AI에다가 이러이러한 그 컨텐츠를 주고 여기에 맞는 시를 하나 좀 써봐라. 또 이거에 대한 저 작사 작곡을 한번 해봐라.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그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이거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시문학계도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이 AI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좀 지금 그 AI 때문에 법 쪽에나 의료계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한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학계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걸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생겨서 한번 여쭤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예상하신 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챗GPT랑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얘기해요. 그록이랑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챗GPT한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 걸맞는 시를 한 3개만 추천해 줄래? 난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시를 3개 추천해주면서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가 HS 아카데미하고 잘 어울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HS 아카데미 기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얘가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이 AI를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밖에 나가서 엄청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어제 너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나는 이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한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가 진짜 정말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문학계에 계신 문학계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제가 인상파 얘기를 했잖아요. 인상파 당시의 화가들처럼 그 재현에서 표현, 이 말이 재현에서 표현이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AI가 거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당장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음악도 나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이런 가사를 넣어서 바로 만들어줘요. 5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절망스러운 얘기가 오면 희망스러운 얘기는 딱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아빠가 공부 잘해, 집이 부자야,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딱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애는 공부를 못해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이해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세히 드리냐면 AI가 탑재된 인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화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지? AI가 탑재된 인간은 나를 완벽하게 아는 나가 될 거예요. 메타인지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만큼 향상되어 있는 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 저도 막 여러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2시간씩. 그럼 얘는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점점.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아는지 나는 모르는데 얘는 알아. 그 정도의 메타인지를 탑재한 인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인간이 더 뛰어난 인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빨리 이 AI를 탑재해야죠. 탑재한다는 얘기는 나를 이해하는 메타인지, 내 하나 내 이상하지만 어쨌든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진 않겠죠. 거의 대부분은 못하겠죠. 그 뭐 고우처럼 뭐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뭐 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몇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른 분도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